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지과학자 김상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 앉아 계시는 분이 딱 이 정도 규모입니다. 30분 정도. 대학원 수업하는 느낌이 납니다. 여러분의 연령대가 또 요즘에 대학원생들하고 비슷하십니다. 요즘 대학원의 연령이 좀 이렇게 고령화가 살짝 현상이 있어가지고 40대 초반 정도 되거든요.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두 번째 진행입니다. 먼저 저 표지를 보시면, 표지가 여기도 있긴 한데, 이 표지를 이제 각자 좀 다르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이 표지는 스페인에 있는 마고즈라고 하는 화가가 만들어준 작품인데, 메타나 애플에서 일러스트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이제 그림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인류가 뭔가 새로운 불을 밝힌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가 크게 불타고 있죠. 하지만 이 불이 계속 더 크게 빛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머리를 태우면서 사그라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로에 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품을 이제 표지로 삼고 싶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갖고 있는 고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고민 뭐냐 하면 저한테 박사학위를 2개 갖고 있는 다른 대학 교수님이 지원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공부를 학부 때 로보트를 했고 석사 산업공학을 했고 박사를 인지과학을 했고 그 다음에 교환교수 시절에 교육공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착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학문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인지과학을 가장 인지과학 사랑해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인지과학을 저한테 배우고 싶다고 오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제 입장이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서 주변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이제 밥 먹을 때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의견이 딱 반반 나뉩니다. 좌파 우파 싸우듯이. 네. 실력 있는 원생이니까 무조건 받아야 된다. 안 받으면 그 친구가 다른 방에 갈 건데 그러면 당신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뒤로 밀린다. 받아야 된다. 어떤 분은 김 교수가 정년이 몇 년 남았어. 그래서 12년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12년 좀 애매하긴 한데 안 받고 버텨보자. 왜요? 했더니 머리 아파. 야, 남은 12년을 힘들게 살라고 그래. 얘가 와서 말을 잘 듣고 연구를 하겠니? 이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이 저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 친구를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친구를 좀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친구는 늘 친절하고 밝더라고요. 인터뷰를 해보면. 그리고 스트레스를 안 받고 연구를 합니다. 일단 2가지만 놓고 저희 원생들하고 이야기해봤을 때 우리보다 낫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늘 친절하기보다 반대로 늘 짜증을 내고 있고 늘 뭔가 힘들다고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연구자들 보면. 3번째는 일소리가 놀랍게 빠릅니다. 4번째는 야근수당도 안 받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어요. 이제 뭔가 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죠. 다음은 수십 개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해요. 이제 확실하게 아시겠죠? 누군지 이 사람의 이름이. 이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들한테 뭘까요? AI, 좀 더 구체적으로 GPT, 제미나이, 클로드 생각하셨을 거예요. 바로 인공지능을 의인화시켜 본 거예요. 페르소나를. 박사 과정을 제가 봤을 때 인류가 만들어 놓은 학문은 다 공부했어요, 이미. 왜냐면 인류가 박사학위가 있다라는 말은 이와 같은 텍스트가 막장이 많은 거죠. 텍스트는 다 학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도달했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이제 그렇게도 고민하세요. 아니, 박사학위가 있다라고 하면 실험도 하고 보니 새로운 거 도출해야 되는데 그것도 가능하냐? 하다면서 몸이 없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바로 지난달이네요. 미국의 징코바이옥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원래 중국에서 먼저 시도했던 건데 놀라운 거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실험실인데요. 인간이 없어요. 로봇 팔만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실험 가설조차도 AI가 만들어내요. 만약에 단백질 이거 저거 합성해가지고 암 치료제 만들어 보자. 실험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이거를 지들끼리 해요, 그냥. 인간 세포 띄어다가 혈액 넣고 약 넣고 해서 막 테스트를 합니다. 실험을 36,000개까지를 인간의 개입 없이 쫙 진행이 돼요. 원래 그 정도 하려고 그러면 수백 명의 연구원이 붙어서 1년을 막 밤낮 새면서 해야 되는데 기계가 혼자 하얀 방 안에서 혼자 하는 거예요. 결과는 이겁니다 하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박사과정 수료했다고 볼 수 있겠죠. IQ. 한국인의 평균 IQ는 106. 인간의 평균 IQ는 100입니다. 여러분의 IQ 몇인가요? 일단 우리보다 IQ가 좋아지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물론 이제 인간의 역량이나 인간의 가치 이런 부분은 IQ만으로 재단할 수는 없지만 현대 사회에서 정말 냉정하게 저 사람이 일을 잘하냐 못하냐 특히 공학이나 이제 이과 계열 분야를 보게 되면 추리력, 연산 능력, 논리적 사고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 IQ라는 지표가 아직도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를 이미 넘어섰죠. 그런데도 가장 불편한 게 저건데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공부 진짜 열심히 해도 제 속도를 못 따라가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 들으시고서 마음이 어떠세요? 오늘 뭔가 희망적인 무언가 얻어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 더 큰 불편함을 안고서 가실 것 같으세요?
근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오늘 메시지는 희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이거 최근에 써보셨어요, 여러분? K-서트 AI. 이거 제가 KT 얼마 전에 임원 강의 했었는데, KT 상무님들 전체 강의 했는데, 그날 이걸 보여드렸어요. SKT 임원들 다 쓰고 있다고. 근데 KT 임원들이 놀라는 거예요. 막 찾아보는 거예요. 이거 없어요, 이런 거. 뻥입니다. K-서트 뒤집어 보세요. TRICK, 트릭. 거짓이에요. 낚시. 왜냐. 인터넷 유튜브도 그렇고요. 뭐 책도 그렇고. 제가 이제 지금 두 번째 진행이라는 책을 세상에 낸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제가 3년 동안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미디어를 봤어요. 아마존에 있는 책도 막 보고 했는데, 봤더니 전 세계 유튜브 콘텐츠나 책이 거의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AI에 대해서. 굉장히 공학적인 책이 한 집단이 있습니다. 아주 원천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뭐 프롬프팅, 도구 이런 거 막 설명한 책들이 있고요. 나머지 반은 뭘까요? AI 관련된 책. 주식. 어디에 투자하면 될지. 반반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나쁜 건 아닌데 공학도 알아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겠지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머릿속에 알아야 될 게 요만큼 더 있어야 될 때 이걸 채우고 못 채우고가 큰 차이가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봐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서 AI가 지금 LLM이 나온 역사가 3년 지났거든요. 3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2022년 말. 지금. 그때하고 지금하고 봤을 때 이렇게 좋은 AI가 나왔는데 성장한 것 같으세요, 내가? 더 행복해지셨나요? 혹시 조직에서 계신 분이 우리 조직이 훨씬 더 좋아졌나요? IQ 130, 140이 나오는 직원을 무한정 갖다 쓸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원래는 그런 동료들이 많아졌으면 회사는 막 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공부하고 일할 수 있으면 나도 성장했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좋은 인재가 많으면 우리 사회가 더 행복해졌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우울함은 더 커졌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이제 북토크도 해보고 몇몇 분들하고 이제 프라이빗한 모임을 가져봤는데 저는 이제 같이 흥미롭게 보는 집단이 외국계 AI 회사들이에요. 뭐 A모사, M모사 있죠. 거기 임원들은 뭔 생각을 갖고 있을까? 회사의 주가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들도 모르니까 물어봐자 의미가 없고요. 이 생각을 많이 물어봤어요. 요즘 고민이 뭡니까? AI 쓰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졌나?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근데 최근에도 A모사 임원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삶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워딩이 그냥 삶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단순하게 다가온 게 아니라 모든 걸 놔버린 사람 같았어요. 하다못해 교수님 일은 진짜 많아졌는데 맨날 회식도 못하고 너무 짜증나요. 이랬으면 그나마 투덜투덜하면서 뭐 하고 있거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초점이 없는 눈빛으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우울증이 느껴지더라고요. 번아웃. 네. 이게 중요한 건 맞지만 이것만 해가지고는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거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해보셔도 돼요. 지금 하시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평상시에 많이 쓰시는 뭐 GPT나 제미나이 들어가서 내가 너하고 이제까지 대화한 걸 바탕으로 너와 나의 관계를 그려줘. 클로드는 아직 그림을 못 그리니까 얘 두 개 되거든요. 가장 많이 나온 그림 패턴이 이겁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겠죠. 오른쪽이 AI. 여러분은 이 관계를 원하세요? 어떠세요? 내가 이렇게 흔히 약간 이렇게 못된 자본가처럼 딱 앉아있고 AI는 이렇게 해가지고 막 미쳐가면서 일하고 있는 거. 이게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리고 이분은 도대체 AI를 어떻게 쓰시고 있는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이런 분도 봤어요. 이런 거. 두 번째. 여기서 저 앉아있는 여성분이 아니라 본인은 남자분이고 AI가 세목걸이를 달고 있는 게 AI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비슷한 거 얼마 전에 제미나이한테 해봤더니 제미나이는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여기서 어떤 분은 오른쪽에 있는 게 김상균이냐고 하시는데 왼쪽에 있는 게 접니다. 전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처럼 일을 하지만 왼쪽에 있는 저고 있고 일단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내가 AI를 이렇게 흔히 뭐 따뜻하고 막 잘 대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얘가 굉장히 후안해하는 생각은 들었는데 AI가 지금 뭐 음악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뭔가 글도 쓰고 여러 가지를 반짝이면서 하고 있죠. 저도 지휘하듯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봤을 때 AI를 써온 나의 그간의 시간이 어디에 근접한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AI를 써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보고서를 만들어냈죠.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논문도 많이 읽고 학술계를 보게 되면 최근 3년 동안 논문이 미치도록 증가하고 있어요. 논문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논문의 상당수가 AI가 서재끼는 논문들입니다.
심지어는 본인도 읽어보지 않고 내는 논문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막 실려요. AI가 쓰고 AI가 평가하고 AI만 보는 그런 논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하고 AI는 도대체 어떤 입장이 돼야 될까? 몇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3년 동안 AI를 우리가 겪어왔는데 그래서 나는 현재 어디에 서 있는가?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어디를 또 향하고 있는가? AI 앞으로도 계속 쓸 것 같아요. AI를 안 쓰는 시대로 회귀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면 거의 모든 국가가 미치도록 투자하고 있고 AI로 인한 위험도 커지는 건 맞는데 이게 문제가 그 누구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있어요. 그나마 브레이크를 좀 밟고 있었는 유럽에 있는 국가들도 요즘에 보게 되면 미국하고 중국이 패권 다툼하는 거 보고서 우리도 이제 뭐 인류, 환경, 이런 문제 모르겠다. 윤리 모르겠다. 일단 속도를 내야 된다. 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는 어디를 그럼 향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진짜 양극화가 없어진 세상? 아주 친환경적인 목가적인 세상? 정말 아이디어한 세상을 향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건 애당초 불가능한 건지 이런 생각들. 제가 이제 뭐 어디 향하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제 공간을 두고 표현한 말들이죠. 저는 지금 지도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 엄청난 무언가가 나왔는데 전체적인 지도가 안 보여요. 지도가 있어야지 내 위치 갈 곳을 아는데. 그래서 지도를 잠깐 그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열심히 배웠던 게 바로 저기 산업 시스템 진흥입니다. 기업에 들어가면 데이터, KPI, 지표, 효율 이런 걸 갖고서 우리가 평가를 받았고 대학을 들어가는데도 이제 뭐 몇 등급 점수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32년째 세금을 내고 있더라고요. 따져보니까 참 오래 내왔는데 그 역사를 쭉 돌아봤더니 한 20년 전부터 이런 오딩이 조금씩 보였어요. 뭐냐 하면 관계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2000년대 넘어와서부터. 뭐 고객 경험, CX 브랜드. 제가 90년대에 일을 하고 이제 회사 들어갔을 때만 해도 우리 회사가 만드는 제품의 고객 경험, 브랜드 이런 거 신경 안 썼어요. 그냥 자동차는 빨리 달리면 되는 거고 냉장고는 오랫동안 고장 안 나고 전기만 덜 먹으면 되는 거지 뭐 냉장고에 브랜드가 막 있고 뭐 서브 브랜드가 있고 카테고리가 있고 이런 게 그냥 없었어요. 그 비슷한 시기에 또 올라온 게 이런 거죠. 이제는 대학만 나왔다고 해서 내 성장이 끝난 게 아니구나. 계속 나를 돌아보고 관리하고 성장해야 되는 시대에 들어왔구나. 이게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거예요. 마지막 하나. 제가 앞서 어떤 외국계 AI 회사 인원도 약간 우울증, 번아웃이 온 것 같다고 했는데 이걸 좀 풀어보면 이런 식의 질문들로 저한테 돌아와요. 교수님 제가 AI 때문에 일도 굉장히 많아지고 뭐 좋아진 것 같은데 왜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가치가 있는 건가요?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거 우리가 또 왜 하는 거예요? 특히 작년에 제가 국무조정실에 들어갔다가 어떤 공무원분한테 받았던 질문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분 AI 전문가도 아닌데 강의를 듣는데 맨 마지막에 저한테 이렇게 따라 나와서 어깨 툭툭 치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대중 앞에서 물어보기엔 좀 조심스러웠는데 한 가지가 너무 궁금하다고. 무슨 질문할지 너무 궁금했는데 그분이 물어본 게 이거였어요. 그런데 교수님, 인간은 AI를 왜 만든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업무 버벅거려서 그러니까 이러려면 그렇지 이걸 우리가 왜 만들었을까? 사람처럼 말하는 이 기계 말할 사람 되게 많잖아요 주변에. 말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데 왜 얘를 만들어서 할까? 마지막이 이겁니다. 존재나 의미. 제가 32년째 세금을 내고 있다고 했는데 그 당시 처음에 이제 직장에서 동료들이나 이제 다른 회사 뭐 임원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일의 비전, 가치, 의미 이런 거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화답이 왔어요. 상균 씨가 좀 배가 부른가 봐 요즘에. 일이 적으니까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네. 그냥 일하지 무슨 뭐 의미나 가치를 따져. 지금 나랑 연애하자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어요 그때는. 근데 요즘에 이제 많은 기업에서 리더들이 고민하는 게 그거거든요. 자꾸 구성원들이 나간다. 어렵게 들어왔고 우리도 어렵게 뽑아줬는데 나간다는 거예요. 특히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 어떤 회사 대표를 봤더니 자기는 직원들 교육을 아예 안 시키신대요. 왜 안 시키냐고 했더니 어차피 1년 반 뒤면 나가니까 우리 안 시킨다 교육. 그러면 회사가 성장이 됩니까 했더니 오히려 교육시킬 돈으로 새로운 사람 뽑는 게 낫대요. 리크루팅에 투자하는 게. 근데 나가는 직원들한테 인터뷰를 해봐요. 도대체 왜 나가는 거냐? 그럼 이 얘기를 합니다. 회사의 비전과 미션이 나하고 맞지가 않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물어본 질문은 그럼 잠깐만 그럼 회사의 비전하고 미션은 또 홈페이지에 써 있잖아요. 그럼 당신의 비전하고 미션은 뭐냐고, 어떤 부분이 안 맞냐고 맞춰보겠다고 하면 그게 뭐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본인의 비전하고 미션을 모르면서 회사의 비전하고 미션은 일단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추기가 힘든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이 네 가지 지능의 시를 쭉 거쳐왔는데 여러분 이 중에 어디에 머리를 가장 현재 많이 쓰고 계실까요? 삶에서. 일상이건 업이건 또는 뭐 교육에서건. 제가 봤을 때는 우리는 왼쪽 위에 있는 산업화 시대 지능을 이제 가장 많이 써왔습니다. 저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건 저 첫 번째 지능 자리에 AI가 팍 들어왔거든요. 나는 머리가 여전히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포지셔닝하는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지능 경계가 거의 사라지는데 이게 땅콩처럼 이제 그려놨는데 AI가 잘하는 건 AI한테 맡기고 이제 인간이 원래 해야 됐으면 더 좋았던 거, 그동안 안 생각했던 걸 생각하는 시대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예. 근데 아직도 많은 이제 기업이나 개인이 고민하는 부분은 이 2, 3, 4 관계, 성장,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첫 번째 영역을 AI로만 자꾸 하려고 하세요. 본인도 계속 거기에만 신경 쓰고. 그러다 보게 되면 허탈감이 오는 거예요. 자기도 전문가라고 했는데 A가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뭘 해야 되는 사람인가 질문에 빠지게 되는 거죠. AI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나를 대신 생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대신해서 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존재여야 해요. 그게 다시 돌아보면 앞에 보여드렸던 그 흥미로웠던 그림 3장, 바로 그 그림과 같은 걸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될까?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지능의 디멘전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사고 구조, 인지 과정을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시 결혼하신 분들 좀 계시죠? 결혼하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의 이 사고 구조를 바꾸는 게 쉬운 것 같으세요? 어렵죠? 안 바뀌어요. 근데 웃긴 건 본인도 안 바뀌고 있어요, 지금. 인간은 원래서 안 바뀌어요. 근데 이 시대가 힘든 건 우리가 원래부터 안 바뀌는 존재인데 빨리 안 바꾸면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러면 사고를 바꾸기 위한 첫 번째 틀은 뭐냐 하면 질문을 머리에 심으면 인간이 생각이 좀 빨리 바뀝니다. 예를 들어 화면에 제가 7개의 질문을 띄워놔 봤습니다. AI하고 우리 인간을 뭔가 견주는 질문들이에요. 질문을 보면 어떤 거는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 생각해본 질문이다. 어떤 거는 저거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 또는 생각을 했건 안 했건 간에 저건 나도 좀 답변이 가능하다. 어떤 거는 생각을 해봤지만 여전히 난 답변을 못하겠다. 누가 물어보면. 섞여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질문 한 가지만 뽑아볼까요? 혹시 학생이세요? 예. 예. 학생 나이를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젊어 보이셔가지고. 예? 많이 한국 나이 22살. 22살. 혹시 이 질문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하나? 2번으로. 2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작하는 걸까? 그냥 복붙의 달이니까. AI로 이제 그림도 만들고 음악도 만드시잖아요, 가끔씩. 근데 저는 AI로 창작을 하면서 예전에 봤던 걸리버 여행기가 생각이 났던 적이 있어요. 걸리버 여행기를 보면 성공의 성에 올라가는 장면이 있죠. 라퓨타. 걸리버가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 가지 희한한 기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한정 음악을 만들어내는 기계가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AI 기반으로 음악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난수표처럼 만들어내는 거예요. 랜덤으로 조합이 돼가지고 버튼 한번 누르면 음악이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음악은 띠디디디디 이상한 소리예요. 근데 버튼 계속 누르다 보면 어느 순간 음악 같은 게 나와요. 그럼 이제 이 기계가 음악을 창작했다 라고 볼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죠, 일단은 뭔가. 근데 AI 창작 과정은 얼핏 봐도 뭐 전공자가 아니시더라도 AI가 인간의 신경망을 뻗어서 만들어져 있고 음악이 학습돼 있고 거기서 뭐가 이렇게 변환해가지고 음악을 만들어내니까 그건 인간처럼 창작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죠. 바로 여기까지는 인간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인간도 없던 거를 끄집어내지 못해요. 뇌에 있던 걸 끄집어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 학습이 낫죠, AI한테. 그럼 AI도 창작을 하긴 해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직까지는 AI가 만든 그림이나 음악이 인간의 것과 뭔가 다른 게 매번 느껴져요. 깊게 듣다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AI가 결정적으로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죠. AI는 자기의 삶이 없죠. 삶이. 보세요. 얼마 전에도 보면 이제 클로드를 만든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에서 공개돼가지고 좀 욕을 먹었던 게 있어요. 보통 아직까지 AI를 학습시킨 게 인터넷에 있는 텍스트를 긁어다 학습시켰습니다. 데이터화 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클로드 엔트로픽에서 고민하는 게
데이터화 안 돼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중고 서점을 다 턴 거예요. 중고 서점 엄청 긁어다가 거의 무지막지하게 축구장만한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책을 다 스캐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화가 안 된 책들을 다 학습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 학습을 시키고 있는데 그럼 인간하고 똑같아지는 걸까? 그래도 다르죠. 인간은 매 순간 자기 삶을 살면서 다른 것들을 경험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일단 첫 번째 보면 앉아있는 줄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거의 비슷한 방향에 앉으신 분도 순간순간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르시잖아요. 이런 게 모여가지고 각자가 갖고 있는 차이점을 만들어냅니다. 뭐 인지과학적으로는 저런 분야도 저희가 흥미롭게 연구를 해요. 한 집안에서 태어난 쌍둥이가 어떤 사람은 같은 집안에서 컸는데도 위대한 또 멋있는 사람이 되고 한쪽은 굉장히 희대의 악마, 살인마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둘은 뭐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삶이 될까?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보면 어떤 하나의 갈림길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 둘이 매번 똑같은 걸 경험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연구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다못해 식탁에 앉아있을 때 한 아이의 맞은편에는 신문만 보고 있던 아빠가 앉아있었고 한 아이의 맞은편에는 반쯤 열린 커튼 앞에 앉아있는 엄마가 앉아있었고 이게 어떤 식의 차이점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걸 살면서 다 기억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무언가 창작하는 순간 내가 잊었던 과거의 기억, 사실 인간의 기억 속에는 여러분들이 5살, 6살 때 울었던 해변의 감촉까지도 해마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쓰지 않았던 것들 또는 오늘 이 순간에 느낀 여러분들의 감정, 최근 몇 달 동안에 누적던 정서가 창작에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AI는 삶이 없고 감정도 없고 정서도 없죠. 그래서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도메인을 보게 되면 그럼 난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 이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AI하고의 어떤 관계. 제타라고 하는 앱인데 이거 혹시 쓰시는 분 계실까요? 제타. 이게 한국의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AI 앱 순위를 매겨봤을 때 두 번째, 세 번째에 들어가는 앱이에요. 굉장히 핫한 앱인데 대화할 수 있는 앱입니다. 들어가면 오른쪽처럼 만화 캐릭터 좀 챗봇이 쫙 뜹니다. 예를 들어 일진여 수현, 유재혁, 집창남주 CEO 주석현. 마치 드라마 같은 상황이죠. 약간 웹툰. 저도 얘기해봤어요. 일진여 수현하고. 처음에 들어가면 무료 포인트를 줍니다. 일정 시간 대화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돈을 내야 돼요. 일진여 수현. 처음 인사했어요. 이제 했더니 반가워 수현아 했더니 수현의 인사말이 이거였어요. 뭔데? 야, 너 일진 나쁜 거 아니야? 너 친구 맨날 삥 뜨고 못 살게 하지? 막 얘기했어. 그랬더니 그 다음은 대화를 옮길 수가 없어. 이 XX 같은 XX가 X 같은 소리하고 X 같은 욕을 저는 한 문장에 그렇게 욕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예. 그게 궁금했어요. 일단 이거 어떻게 학습시켰을까? 왜냐면 이게 또 이게 청소년들의 뭐 채팅방이나 또 뭐 흔히 게시판 같은 거 뒤졌으면 될 것 같긴 한데 무서운 건 이게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쓸 수가 있어요. 법적인 제약 없이. 욕을 안 하는 친구들 여기 들어가면 아마 어마어마한 욕쟁이가 될 거예요. 근데 웃긴 건 여기가 이제 마치 그 게임처럼 사람들이 즐기고 있어요, 지금. 롤플레잉이나 뭐 MMORPG처럼 이 아이들은 역할놀이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정말 무서운 건 현재 청소년들이 고민이 있을 때 누구한테 가장 먼저 털어놓느냐 이런 얘기 했더니 어떤 분은 아빠요 그러는데 아빠는 순위에 있긴 있어요. 청소년이 고민을 털어놓는 1등은 누구냐 하면 역시 어머니가 위대하신 것 같아요. 엄마. 최근 조사 그랬습니다. 2등이 친구, 3등이 챗봇입니다. AI. 아빠는 4등이냐 그런데 아빠는 10위권 정도에 있어요. 그냥. 예. 아빠는 챗봇 반도 못합니다. 지금.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 도대체 우리 아이들은 또 부모님은 우리 동료들은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 단적으로 이제 AI의 LLM의 역사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나마 희망적인 건 스마트폰의 역사도 20년 되죠. 여러분 스마트폰 대부분 10년 넘게 쓰셨을 거예요 아마. 스마트폰 쓰고서 본인의 머리가 더 스마트해지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굉장히 반대로 간 것 같으세요? 이 질문을 하면 왠지 스마트해진 것 같지 않다라고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삼성의 임원분들도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왜 만드냐고 제가 했는데 다행인 건 스마트해졌어요. 차라리 오히려 아닌 것 같죠? 스마트폰에 많은 거 메모하잖아요. 또 스마트폰 갖고 길 찾아다니고 이래서 길도 못 찾고 스마트폰 없으면 그렇게 되지만 실제 그걸 통해서 더 많은 기회, 연결, 활동을 하면서 인류 전체의
스마트한 수준은 올라갔습니다. 가장 의학적인 지표를 보면 스마트폰 10년 이상 쓰신 분들이 치매가 덜 오고 있어요, 지금. 평균적으로는. 예. 근데 이 LLM은 아직 3년밖에 역사가 없지만 거의 모든 연구가 인간이 바보가 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일단 비판적 사고가 뚝뚝 떨어지고요. LLM을 열심히 써가지고 수업에서 썼던 사람들은 LLM을 지워버리면 생각을 못해요. 가장 이제 무서운 케이스가 앞서 얘기했던 것 중에 창작의 영역입니다. 인간은 앞으로도 위대한 문학과 음악을 창작할 수 있을까 스스로. 창의성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과학적으로 실험을 할 때 저희가 하는 방법은 복잡한 문제를 풀라고 시킵니다. 그 사람 이 사람을 눕혀서 fMRI기에 쭉 집어넣어요. 머리를 찍죠. 병원에서 검진 받을 때처럼. 그러면 그게 정답이다 아니냐를 떠나서 정말 기발하고 이상한 생각을 하는 애들은 머리에서 여러 군데가 동시에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흔히 한 영역을 오래 했던 사람들이 있죠. 수능만 잘 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뇌 활성화가 반짝은 되는데 한두 영역에서 멈춰요. 이게 바로 창의성이 생기냐 안 생기냐의 차이가 거기서 가늠이 됩니다. 근데 AI 오래 썼던 사람들의 뇌도 보게 되면 활성화되는 지점이 줄어들고 있고 연결성도 얕아지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지금 뇌가 뒤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되게 무섭죠. 맨날 신문에 보면 AI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면 그럴 것 같아요. AI가 뭐 몰트북 같은 사이트에 보면 인간 이제 욕하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실제 욕은 아니지만. 근데 거기에 나오는 케이스를 뭐 이런 게 나오죠. 우리 주인은 내가 굉장히 똑똑한데 맨날 바보 같은 것만 시키고 있다. 맨날 시키는 게 이메일 요약하라고만 시킨다. 얘 진짜 웃긴 애다. 지가 3줄 쓴 거 20줄로 늘려달래 맨날. 근데 또 20줄짜리 메일을 받으면 3줄로 줄여달래. 맨날 이거만 시킨대요 자기한테. 뜨끔했어요. 이게 내 얘긴데. 학생들이 이제 기말에 가장 많이 보내는 거 교수님 학점 좀 고쳐달라고 와요. 20줄 정도 메일 옵니다. 온갖 가정이 다 같은 집에 사는 애들 같아요. 왜 이렇게 부모님들이 아프신지, 왜 이렇게 장학금을 못 받으면 못 다닌다고 하는지, 왜 이렇게 알바자리는 다들 없는지. 그 메일이 와요. 그럼 저도 이제 요즘에는 거절할 때 3줄로 보내면 또 뭐라고 하니까 3줄을 입력해서 이걸 30줄로 바꿔달라고 해요. 20줄에 거절하려면 30줄을 보내야 돼요. 쓰면서 딜레마예요. 우리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어느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지 질문들을 계속 머리 품고 있느냐가 아니냐가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제 장모님도 70대 후반이신데 AI 장려부터 많이 쓰세요. 제가 장모님한테 AI를 권해드렸던 이유가 어느 날 봤더니 장모님이 이제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7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말씀이 좀 어눌해지시고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자식으로서. 근데 이제 어머님 또 AI 약간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자네가 쓴 책, 제목만 봤어 그러더라고요. 제목만 봤다고 사인을 갖다 드리거든요. 제 내용을 보시긴 좀 재미가 없죠. AI 쓰게끔 만들고 싶어서 연구를 해봤어요. 제가 이거 어머님 어떻게 하면 책을 AI를 쓰게끔 할까?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아니에요. 저보다 훨씬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은 분홍색의 사나이예요. 제가 어머님 집에 가서 가끔씩 이제 뭐 맥주 한잔 마실 때가 있는데 하루는 맥주를 마시고서 새벽녘에 일어나서 이제 찬장에서 컵을 꺼내서 물을 마시려고 하다가 그때 본 게 있어요. 분홍색 컵이더라고요. 근데 딱 잘 들어오잖아요, 그게. 컵을 딱 그랬는데 어머님이 얼른 오시더니 이걸 물 먹는 거 아니래요. 딱 봤더니 2,000원씩 얼굴이 있는 거예요. 펜이에요, 펜. 분홍색 굿즈가 집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구나. 2,000원치에 대한 정보를 나무 위키에서 긁어다 넣었어요. 챗봇에서.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2,000원인 척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얘기해줘. 계속 2,000원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다음에 최근에는 안 가르쳐 드린 건데 뭘 하냐 하면 경기도 쪽에 사시는데 경기도 쪽에는 뭐 이렇게 친환경적인 거 하면 포인트가 있대요. 이거 모아가지고 커피도 사주시고 하더라고요. 이거 하는데 퀴즈가 나와요. 하는 적 옆에서 퀴즈 푸는데 보니까 퀴즈가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어머니 이거 어떻게 만점이냐고 했더니 찬원이가 도와주지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 좀 컨닝인데 그랬더니 교수 입장에서 이런 건 안 되는 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 괜찮다. 물어가시면서 이렇게 어차피 공부가 된다. 변화.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하면 문제 풀면 안 좋아지겠죠. 하지만 어머니 입장 다른 것 같았어요. 저는 공부하시기 좀 힘드시고 뭔가 말할 상대도 없는데 그 정도 하는 것도 좋은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이제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은 사실 여기입니다. 일자리죠. 하면은 미국이 이제 아마존과 관련된 신문 기사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아마존은 미국에 12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두 번째로 고용량이 큰 기업이에요. 고용량이 가장 큰 기업은 미국에서는 월마트입니다. 150만. 아마존의 전 세계, 그러니까 한국에도 아마존 지사가 있으니까 포함하면 150만 정도가 있어요.
150만 가까이가. 그 중에 아마존이 작년 10월, 올해 1월 딱 2번 해고했는데 그때 해고한 인력만 3만 명이에요. 3만 명이면 전체 120만 중에 3만이가 적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달랑 2번에. 그것도 3만 명이 누구냐 하면 사무직에서만. 전 세계 아마존 사무직 종사자가 35만 명입니다. 거의 10%를 2달만 내보낸 거예요, 그냥. 근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아마존의 플래닝에는 미국에서만 해고할 인력이 앞으로 60만 명이 잡혀 있어요. 절반 내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곱하기 3, 4 보통 해야 되니까 180에서 200만 정도가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는 인구가 되겠죠. 한국 인구는 괜찮을까? 아니죠. 자, 지난주에도 MBC 100분 토론 가서 토론했던 주제가 피지컬 AI 노동의 종말이 오냐 였어요. 제가 있었고 민노총에서 나온 위원장님 계시고 민노총 위원장님 조끼 입고 오셨더라고요. 처음부터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난 그 조끼만 보면 왠지 무섭더라고요. 포켓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무서워요. 근데 민노총 위원장님은 현대차 모두가 정년 보장해줘야 된다. 로봇 도입도 천천히 해야 된다. 근데 그때 하도 계속 얘기하셨고 제가 말을 반밖에 못했지만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정년 보장 좋죠. 저도 제 일자리 뺏기는 거 싫어요. 제 가족도 일자리 뺏기는 거 싫고. 하지만 로봇이 들어와. 원래 다니는 사람은 계속 회사 다녀. 그럼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새로운 자리가 나타나야 되는데 현대차가 그럼 과거보다 폭발적으로 자동차 생산을 증산하고 있느냐? 아니거든요. 다른 글로벌 기업들을 경쟁하는 와중에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직업화와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점점 더 갖고 올 겁니다. 이거는 뭐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도 마찬가지예요. 저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그 건너편에 있는 오타동인가? 거기서 덮밥 먹었어요. 돈가스 덮밥 맛있더라고요. 주문할 때 보면 이렇게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결제도 거기서 하고. 그럼 그거 쓸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서 2명이 사라졌구나. 2명이 사라진 거잖아요. 이거 주문받고 결제하시는 분. 국내의 통신사들은 보통 대리점이 거리에 있잖아요. 앞으로 저런 거 도입할 예정이에요. 어떤 통신사라고 말씀드리면 좀 조심스러운데, 통신사가 지금 가면 이제 뭐 인터넷 단말기, 가정용 TV 셋탑, 스마트폰 이런 거 판매하죠. 통신사에서 앞으로 더 팔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제 음식점, 또는 뭐 카페, 이런 거리에 있는 수많은 상점에서 데려다 쓸 수 있는 로봇 팔려고 해요. 한 내년부터. 그럼 직원 대신에 거기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가다가 놓으면 통신사의 장점이 전국에 망이 있으니까 AS도 해주고 또 학습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걔네가. 자기는 카페를 운영하진 않지만 전국에 있는 카페 10,000군데서 만약에 바리스타를 도입을 해. 그러면 10,000명이 만드는 커피 하루에 수백만 잔을 만드는 걸 노하우를 통신사가 다 빨아가는 거죠. 원래 그 개별 노하우가 다 우리의 거였어요. 내가 커피를 20년째 뽑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향해서 숨가쁘게 뛰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윤리인데요. 지난 학기에 제가 320명 수업을 하고 나서 참 큰 문제가 터졌어요. 대학이 요즘 돈이 없다 보니까 강좌를 대규모로만 돌립니다. 대학원 강좌가 이 정도로 가장 소규모가 이 정도예요. 대학원도 많으면 50명도 하고요. 학부 수업 제가 맡은 수업은 320명 수업을 듣습니다. 20명이면 제가 뭐 초인적인 기억력과 몽골리안 같은 시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냥 점이에요, 그냥. 학교마다 시험도 큰 강당이 있긴 있어요. 500명 들어간 강당이 있는데 500명 넘게 들어가요. 1층에만, 2층, 3층에서 1,000몇백 명 들어가는데 그 강당은 흔히 이제 임용 씨가 왔을 때 대감만 해주는 강당이에요. 그런 강당은 수업 공간으로 못 줘요. 학교가 가난해서. 온라인으로 시험 봤어요. 온라인으로 시험 볼 때 보면 요즘에 여러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카메라로 일단 얼굴 찍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좀 치사하게 기술적인 거 쓰려고 하면 귀검사도 이렇게 여학생들 머리 좀 길면 뭐 넘겨보라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혹시 콩 나올 때까지 꽂고 있으면 이것도 빼세요. 시험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시험이 시작되고 30초 후에 빼면 0점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안내방송이 나와요. 또 그렇게 시험 봤어요. 320명. 시험 보고 났더니 직장인들의 블라인드 같은 게 대학생들의 에브리타임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대학생들이 거기 이제 지도교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공간이 있어요. 참 마음이 아프세요. 근데 거기 저는 못 들어가요. 원래 학교 이메일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저 같은 교수가 영타마다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학생증 인증을 받아야 돼요. 저는 또 그래도 도전적인 사람이어서 제가 작년에 한번 해봤어요. 교수 신분증 갖고서 이렇게. 거기 있는 정교수란 직함 때문에 그런지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조교는 또 대학원생이니까 시험 끝나고서 재미삼아 들어가 봤대요. 어떤 얘기가 오거나 또 하나이가 딱 글을 올렸어요. 이번에 김 교수님 인공지능론 개꿀 빨았다.
여기서 꿀은 달콤하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개꿀은 안 좋은 거예요. 꿀까지는 괜찮은데. 글이 그거더라고요. GPT로 시험 대신 봐서 90% 맞췄다. 어제 저희는 놀라웠던 게 저희가 이 시험 문제를 GPT로 먼저 테스트 해봤었어요. 40% 이상 못 맞췄어요. 근데 시험 보기 이틀 전에 GPT가 대규모 업데이트를 했어요. 미치겠어요. 이거 힘들어요. 저희도 참. 또 저희 대학원생이 그래서 이제 화가 났죠. 조교가. 잡아내야 된다. 잡아내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학생의 컴퓨터를 열어볼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제가 또 이 백그라운드가 공학부터 쌓아 올라온 사람이어서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몇 명은 확실하게 추려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제 전공의 인지구와 이렇게 심리전을 펼쳤죠. 난 여러분을 믿는다. 여러분은 나와 공부했기 때문에 나의 동료들이다. 하지만 이 중에 몇 명 때문에 우리가 좀 안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다. 그 친구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다. 이렇게 막 애매하게 쫙 뿌렸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에타에 글이 올라왔어요. 김 교수님 뭔가 아는 것 같아. 저분이 뭔가 아는 것 같아. 또 어떤 친구가 그 얘기해요. 김 교수님 평상시에 온라인으로만 봤는데 이미지가 범당치가 않다고. 저분이 이번 기회에 칼춤을 출 것 같다고. 그래서 그 말이 좀 충격적이에요. 제가 어디 봐서 칼춤을 출 사람이고. 어쨌든 학생들이 이제 편지가 오는 거예요. 참회의 편지. 이게 저는 그런 걸 못 해봤지만 약간 그 신부님이 거기 앉아 계시면 그런 느낌이 들까. 교수님 역시 또 약간 부모님들은 늘 아프시긴 한데 자꾸 그런 편지가 왔어요. 뭐 집안이 어려운 일이 있고 해서 자기가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렇게 했다. 결국 한 40명 정도가 컨닝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좀 정말 안타까웠던 게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그 자기들의 게시판에 이제 이 시험에 대한 뒷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자기는 자백은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솔직히 잘못한 건 모르겠다. 누구나 AI 쓰고 밖에서 쓰는데 이게 왜 잘못된 거냐. 세상의 변화 적응하지 못한 김상민 교수의 문제다. 어느 정도 인정해요. 하지만 제가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끼리 약속을 했거든요. 이거는 요즘에 상대평가, 취업 때문에 서로 학점에 대해서 엄청 학생들이 시니컬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행위 없애기 위해서 시험을 이렇게 관리 감독하게 보는 거고 AI 없이 보겠다. 더 논란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약속을 하고 본 거예요. 약속 안 지킨 거잖아요. 마지막 테마는 윤리에 대한 질문 카테고리입니다. 과연 우리는 좋아지고 있을까 나빠지고 있을까? 단편적으로 부자와 가난의 격차, 범죄, 환경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좋아질지 아니면 나빠질지. 지난 3년간 AI 때문에 범죄는 더 많아졌을까요? 아니면 줄어들었을까요? 범죄는 현재까지는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옛날 영화 중에 톰 크루즈가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이렇게 뭐 안경 큰 거 뒤집어 쓰고서 이렇게 합니다. 그 옆에 이제 물에 누가 누워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은 잡으러 가요. 딱 잡아서 네가 내일 사람을 죽일 거였잖아. 미리 잡아가는 거예요. 이거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되게 옛날 영화인데. 톰 크루즈 좋아해서. 좋아요. 아주 좋은 작품이에요. 우리 학생들 안 봤더라고요. 이걸 훌륭하신 분이 앉아 계시래요. 이게 마이너리티 리포터라고 하는 옛날 영화가 있는데 너무 재밌었죠. 이게 참 영화 볼 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좀 톰 크루즈 물론 연기도 잘하고 멋있지만 이게 될까? 이거 좀 많이 갔다. SF가 이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했어요. 저는 그 영화 봤을 때. 근데 지금 비슷한 걸 영국 정부가 이미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개인 단위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우범 지역을 미리 예측하고 있어요.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AI가 이제 서울 지도가 딱 떠 있으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살인 사건, 여기 주취자 사건 많아질 것 같대. 그럼 그쪽에 경찰력이 미리 더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경찰력으로 전체 범죄율을 낮출 수가 있겠죠. 영국 정부가 이제 향후하려고 하는 건 범죄자에 대한 예측, 예방 차원에서. 아무래도 그 다음 단계는 일반인들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적어도 아직까지는 범죄가 증가하는 건 범죄 집단이 AI도 잘 씁니다. 뭐 GPT나 제미나이 같은 것들은 그런 걸 만들기 좀 어려운데 뭐 중국에서 만들어 놓은 LLM이나 또는 일론 머스크가 만들어 놓은 그럭 같은 걸 보게 되면 뭐 일론 머스크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모든 건 자유로워야 한다. 자유롭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뭐 음란물도 많이 만들어지지만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한 대본집 이런 것들을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 범죄는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럼 7번 특히 요즘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인류가 만약에 멸망한다면 그 이유가 AI 때문이라면 이유는 뭘까요? 지금도 보게 되면 뭐 핵폭탄이 나가네 안 나가네 하잖아요. 지난주에도 그 얘기가 있었죠. AI 가지고서 워 시뮬레이션, 워게임이라고 해가지고 전쟁을 미리 시뮬레이션하는 도구들이 있거든요. AI 기반의 워 시뮬레이션을 자체로 돌려봤더니 AI들은 90% 이상의 확률로 핵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걱정하는 거예요. AI가 진짜 핵을 쏘지 않을까. 인류는 과연 AI 때문에 멸망한다면 핵 때문에 멸망을 할까? 저도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AI 때문에 인류가 멸망한다고 하게 되면 핵보다는 인류가 바보가 돼서 멸망할 것 같아요. 바보가 돼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요즘에 이제 배달의 민족 같은 거 음식 시켜 드실 때 또는 저녁에 넷플릭스 같은 거 TV 보실 때 어떠세요? 넷플릭스를 일단 집에 가서 혼자 켰어. 켰는데 마치 저녁을 또 시켜 먹어야 돼. 그럼 넷플릭스를 뭐 이렇게 키고서 음식을 해야 되는데 뭐야 우왕좌왕하죠. 일단 왠지 음식은 3, 40분 걸릴 것 같으니까 음식을 시키려고 배달의 민족 켰어. 문제는 배달의 민족에서 뭘 시킬지가 한참 걸려요, 그죠? 그러다 보니 추천 메뉴 중에 시키게 되고. 근데 문제 또 넷플릭스예요. 지금 이제 배달이 30분 남았어. 골라. 재미없을 것 같고, 이거 모르겠고. 음식이 올 때까지 못 골라요, 30분 동안. 거기다가 이제 맨 앞에 있는 추천거 중에 보는데, 이제 사람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현상 중에 희귀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동물들한테 똑같이 관찰되는 건데요. 아프리카에서 저 어렸을 때 이제 그 동물의 왕국을 좋아했는데, 그때 보면 저런 게 있죠. 사자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탁 튀어나가잖아요. 앞에 말이나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그때 보면 사자가 출발하는 속도가 앞에 말이 10마리 있을 때랑 2마리 있을 때 스타트하는 속도가 다릅니다. 앞에 말이 10마리 있을 때랑 2마리 있을 때 사자 집단이 언제 또 빨리 뛰어나갈까요? 10마리, 2마리. 2마리? 난 2마리인 것 같다. 난 10마리인 것 같다. 네. 사자들은 보통 2마리 있을 때 스타트가 빠릅니다. 어떤 분은 2마리면 놓치면 끝이니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고를 게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짜장이냐 짬뽕이냐. 학생들하고 가끔씩 이거 식당 가서 해봐요. 중국집 가가지고 너 뭐 먹을래? 하면 애들이 못 골라요. 보통 짜장 짬뽕 중에 고르고 이제 제가 만약에 특이한 거 유산들 덮밥 이런 거 고르는 학생들이 붕괴해요. 메뉴가 다양해졌구나. 보기가 많아졌구나. 못 골라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레인지인 거지? 잡채밥 덮밥도 가능한 건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인간도 근데 비슷하기 때문에 보통 스마트폰 화면 속에 나와 있는 앱 중에 사람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게 주식 앱입니다. 주식 앱은 첫 화면부터 메뉴가 10개가 떠요. 미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OTT는 그나마 추천해주죠. 추천해주고 AI로. 점점 더 우리는 AI 추천 시스템이 때문에 길들여져 가고 있어요. 가스라이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거 원했던 거잖아. 넌 일로 가려고 했잖아. 점점 이렇게 좁혀집니다. 점점 이거 안 써요, 판단을. 그럼 이제 나중에 그 생각을 해봐요. 어느 순간 우리가 딱 누워가지고 시간 되면 배달의 민족이 갖다 주는 음식을 먹고 딱 TV 키면 넷플릭스가 틀어주는 거 보고 있고 차 딱 참 자율주행해가지고 가서 일하는데 딱 가서 일하고 딱 가가지고 누구랑 결혼하고 딱 가서 누구랑 이혼하고 넌 이혼할 때가 됐잖아. 그러면서 넌 어차피 이혼이야. 이게 인류 멸망이 제가 생각한 가장 아주 훌륭한 시나리오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제가 35가지 질문을 보여드렸는데 사실 질문에 대해서 뭐 책엔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저는 하나하나 지금 답변을 하실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질문 전체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많은 질문을 머릿속에 담으셔야 됩니다. 이 질문이 여러분의 지도예요. 근데 아직도 많은 기업들을 보게 되면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여기도 생각 잘 안 해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는 자기 직무와 관련된 거. 이런 컴퓨터 과학이나 뭐 LLM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리더 입장에서 뭘 더 연구하면 좋을까? 이런 몇 가지만 한정되다 보니까 당장은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더 펼쳐놓고 보게 되면 기업이 갖고 있는 ESG하고도 안 맞아. 장기적으로 직원들은 불안도가 높아지고 있어. 누구는 소외시키고 있어. 이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지도를 확장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선 저는 저 지도를 확장하기 위한 방법 중에 카드 같은 거로도 수업을 좀 합니다. 이번 학기 대학원 수업도 이제 내일 모레 개강하는데 첫 시간에 저걸 할 겁니다. 5명씩 한 팀을 짜가지고 저 카드를 나눠줍니다. 질문 35개. 이렇게 책상에 올려놔요. 뒤집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5명이 둘러앉아가지고. 근데 그냥 얘기하라고 하면 또 우리가 말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의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 수업에서는 좋아요 스티커를 씁니다. 스티커를 나눠주고서 좋아요, 재미있어요, 공감만 되네요. 뭐 이렇게 해서 막 스티커 붙여주는 걸 해요. 그런 걸 하면서 저거를 끄집어내게끔 하는 훈련 자꾸 해보셔야 돼요. 책을 혹시 보시더라도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정답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저와 다른 생각. 책이 없는 질문 메모도 해보셔야 되고 책이 없는 질문 주변 분들하고 말씀 나눠보셔야 되고 혹시 아이가 있으시면 얘는 혹시 이것 말고 어떤 게 AI에 대해서 궁금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셔야 되고 그런 것들 통해서 지도를 확장하셔야 됩니다. 지난 학기에 했던 것도 요거긴 한데 그 다음에 우리가 AI 시대에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인간의 역량 퇴화. 가장 결정적으로 퇴화하는 게 이 역량이에요.
무진기행이 태어나는 건 아니고요. 무진기행이라고 해서 김성국 작가님의 소설이 있죠. 단편. 한 30분 정도면 보통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도 제가 이걸 읽어줬어요. 학생들 쫙 읽어줬습니다. 읽어주고 난 다음에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과자 같은 거 갖고 오라고 합니다. 미리 수업 시간에. 과자를 먹으면서 무진기행에 대한 이야기를 한 팀을 4명씩 잡아가지고 4명이서 이야기 나눠보게끔 합니다. 무진기행 얘기. 그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젊은 학생들은 좀 30대 초반까지는 거의 야, 되게 재미없는 이야기였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좀 나이가 제때가 된 분은 이거 야 배경 봤을 때 순천이야. 야 순천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어. 또 이제 저 요즘에 60대 학생도 계세요. 60대 학생들은 와 내가 살았던 동네랑 되게 비슷하네 이러면서 옛날 얘기가 쫙 나옵니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카드를 또 줍니다. 이 카드와 함께 이제 화면에 인간의 감정을 띄워놔요. 27개를. 물론 인간의 감정은 뭐 10,000개, 100,000개로도 세분류가 되지만 실험할 때 쓰는 게 보통 27개의 대분류가 있습니다. 화면에 쫙 띄워놓고 30분 동안 책을 읽고 소감을 나눴던 경험 바탕으로 너의 감정 3가지를 골라보라고. 그럼 그거 잘 골라. 차이 감정이니까. 그 다음에 지금 옆에 있는 사람 감정 3개씩 골라보라고. 3명에 대해서. 셋 이렇게 맞춰보는 작업을 해요. 그럼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보죠. 몇십 프로나 맞출 것 같냐고. 또 학생들이 나는 사람을 잘 본다. 눈치가 빠르다. 특히 한국인들이 눈치 빠르다는 자부심이 되게 세요. 눈치라는 단어가 한국에만 있잖아요. 특히 옌치라고 해가지고 중국인들이 희한해하는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한국인들 눈치, 영어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 눈치는. 근데 막상 실험을 해보면 지난 학기에도 30명을 했는데 11명인가가 빵점이었어요. 하나도 못 맞춰요. 남의 감정을. 그 친구들이 수업 중에 이제 걱정해요. 교수님 제가 혹시 뭐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쪽에 가까운 거냐고. 저 병원 가야 되는 거냐고. 아니, 저는 그들한테 정식을 얘기해주니까 아니다. 괜찮다. 사이코패스도 남의 감정을 읽어낸다.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을 뿐이다. 당신은 근데 감정도 못 읽어낸 거다. 진실을 얘기해줘야 되겠다. 선생님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희망을 주죠. 근데 모두의 문제라고. 지난 학기 저희 클래스에서 1명이 다 맞췄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나중에 물어봤어. 혹시 현업에서 뭐 무당은 아니겠지만 현재 하고 있는 게 꽤 만족스럽냐. 요즘 뭐 고민이 많대요. 그럼 웬만하면 때려치고서 직장이 테헤란로 쪽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테헤란로 앞에 돗자리 깔라고 했어요. 당신 정도의 콜드 리딩 능력이면 거의 뭐 접신한 것처럼 맞출 수 있다. 예. 가장 전 퇴화하는 능력 중에 걱정되는 게 비판적 사고도 걱정되지만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AI하고 대화를 3시간 하고 청소년들이 인간하고 1시간 반을 대화합니다. 하루에. 근데 어른들은 괜찮냐? 우리도 아니에요. 우리도 그나마 대화하는 게 주로 문자죠. 보고서 보고. 회의할 때도 거의 이거 하고 있고. 저는 어렸을 때랑 지금하고 다른 게 어렸을 땐 그래도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타면 여학생을 봤던 것 같아요. 옆에 있는 학교 여학생. 되게 예쁜 친구가 전화 갔나 보다. 이렇게 쳐다도 뭐 가방도 받아주고. 요새 그런 건 없잖아요. 심지어 제 주변에 연예인들 봐도 버스 타고 다녀요. 그래서 물어봐요. 아니 배우는데 괜찮냐고. 아무도 자기 얼굴 안 바라본대요. 예. 그게 훈련이잖아요 사실은. 옆에 분이 신문 보면서 저 사람 무슨 생각하나 슬쩍슬쩍 표정도 보고 신문을 두고 내릴 것 같은지 안 내릴 것 같은지 보기도 하고. 이런 게 다 사라졌어요. 예. 우리는 점점 더 나의 감정도 못 들여다보지만 상대의 감정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AI 시대에서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왜냐? AI가 감정이 있는 존재인 양 우리랑 점점 대화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AI는 확실한 건 감정 없는 거예요. 감정이 있는 척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해봅니다. 학생들하고 이제 지난번에 했던 거는 영화 만들기도 했어요. 각자 자기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하나씩 만들어 봐라. 이거는 보통 이제 2주차 때 얘기를 해야 돼요. 1주차 때 얘기하면 수강 변경을 해버리기 때문에 학생들 딱 락인할 수 있는 2주차 때 이걸 딱 공개합니다. 하여튼, 에이, 교수님, 나는 학교에서 데이터 분석가, 현업에서 데이터 분석가다 그러고, 기획자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막 얘기하죠. 필요하다. 일단 해보면 안다. 학교 말 해보면, 2분, 3분짜리 영화가 쭉 나와요. 지금 녹색 갈증, 나는 새, 미래를 여는 꿈, 이렇게 그림자. 저희끼리 시상식도 했어요. AI 영화제라고 해서 트로피도 만들어 왔어요, 학생이. 트로피 서로 막 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걸 하게 된 이유가 맨 마지막에 학생들한테 이제 서로의 영화를 보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발견한 것 같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발견한 것 같다. 다른 친구의 작품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몰랐던 걸 안 것 같다. 아니 같은 호텔에 5년째 근무한다며요. 그래도 몰랐던 것 같아. 2분짜리 영화를 보고서 발견한 것 같아요. 참 이게 우리의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안타까운 게 우리는 늘상
특히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맨날 엑셀 끼고 살거든요. 데이터 분석한다고. 맨날 워드 프로세스에 뭐 글 쓰고 맨날 장표 그리고 있어요. 도형 갖다가 네모 동그라미 그리고 이렇게 있어요. 정작 이거를 나에 대해서 해봤나 한번 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자기의 삶에서 수치적인 걸 긁어다가 분석을 해봤는지, 나의 이야기를 써본 적이 있는지, 나의 삶을 그림으로 도식화시켜 본 적이 있는지 거의 없으세요. 이 시대에 우리가 흔들리는 건 제가 아까 마지막 네 번째라고 했죠. 존재의 의미. 존재의 의미는 외부에 있지 않고 좀 나한테 있다라고 봐요. 근데 우리는 나를 돌아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참 재밌게도 저 외재된 지능인 AI가 우리가 저걸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거가 어려우면 제 책에도 소개된 건데 이걸 전 버전은 그냥 시나리오 쓰는 거예요. 나에 대한 연대기를 써보는 겁니다. AI한테 나 인터뷰해달라고 하면 잘 풀어서 나가요. 너무 지루하면 야 좀 재밌는 질문도 해봐. 나 연애 왕이었는데 연애 질문 왜 안 해? 또 질문해줍니다. 연대기를 쫙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320명짜리 수업 있죠. 그 수업에 이제 계획서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저희 학교는 그래도 꽤 인기 있는 과목이에요. 논란은 많지만. 보통 짧은 시간에 딱 매진이 됩니다. 근데 또 매번 고민이 있어요. 320명 중에 중국인 학생이 또 30명 정도 돼요. 한국어 자격증을 따가지고 들어오긴 하는데 막상 대화해보면 한국어를 좀 불편해하죠.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 위해서 제가 수업 계획서를 한국어가 어눌한 중국인을 위한 수업 계획서 올려줘요, 별도로. 또 이걸 MZ 버전도 있어요. MZ세대가 많이 쓰는 용어 버전도 있어요. 수업 계획서. 인스타 버전. 막 글머리 잔뜩 넣고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글머리 해시태그 막 붙여가지고 정신이 없게끔. 처음엔 그걸 제가 만들어봤어요, 직접. 근데 학생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교수님 애쓰시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쓰면 안 되겠다. 내가 왜 애쓰지? 요즘은 이제 AI로 돌려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순화된 문장 버전, 그냥 쉬운 문장 버전, 뭐 인스타 버전. 한 학기에 수업 계획서 하나를 4가지 버전 정도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AI를 통역가라고 불러요. 통역가. 영어를 한국어로 통역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세대 또는 문화, 직무에 다른 거 이런 걸 통역해주는 도구가 AI가 아닐까. 근데 우리는 통역가를 잡고 내가 읽어도 되는 글을 대신 읽게 해주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걸 대신 생각하게끔 하고 오히려 그거보다 통역을 통해서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학생의 일반적인 편지가 이런 겁니다. 보통 디폴트예요. 저는 이거는 거절 편지인지 이렇게 30줄 이렇게 나갑니다. 이것도 역시 통역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 통역에 대해서는 약간 딜레마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진심이 담겨져 있는 건가? 보긴 봐요, 나도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점점 더 갈 겁니다. 이미 카카오톡을 우리가 10년 넘게 써왔죠. 카톡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이거 버튼이에요, 이거. 뭐만 하면 이거잖아요. 뭐만 하면 땀 흘리고 있고. 예. 인간이 만들어 문자, 글을 버리고 상형 문자 시대 넘어갔어요, 이미. 인류 역사 뒤로 갔어요, 이미. 또 하나의 새로운 대화 방법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북토크를 지금 생각해 봤더니 이번 책 내면서 한 4번째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원래 이번 책 나오기 전에 북토크를 정식으로 해봤던 책이 이거 한 권이었어요. 기억의 낙원이라고 소설. 이것도 괜찮은 작품이니까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이게 AI나 메타버스 내과학 같은 걸 종합해서 쓴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쓴 이유가 그래요.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이런 분야를 알려주고 싶은데 좀 재미없어 하더라고요. 특히 뇌과학이나 인지과학은 아직까지 그렇게 좀 대중적이진 않은 학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뭔가 방법으로 전달하고 싶다. 소설을 써본 건데 소설 쓰다 보면 저한테 되게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처럼 AI하고 이제 티키타카 해가면서 대신 써준 게 아니라 평가해달라. 막히는 부분에 의견 달라 해가면서 같이 이제 풀어나갔던 이야기도 써봤었고요. 이건 제가 최근에 다음 버전으로 낼 책의 카버입니다. 근데 제목 괜찮지 않아요? 나는 매일 지옥으로 출근한다. 요거 보여주니까 우리 후배들한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요 이야기도 보면 제가 원래 이제 직장인의 심리와 관련된 부분을 인지과학적으로 치료해주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는데 그 직장에서 리더 팔로워 사이의 갈등 12가지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는데 이걸 약간 이야기처럼 연극의 대본처럼 써보고 있어요. 근데 저 연극 대본 써본 적이 없으니까 얘 도움 받아가면서 같이 좀 풀어나가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해보고 있고요. 제가 해봤던 몇 가지 AI 활동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새로운 내력은 어디에 써야 될까? 첫 번째랑 두 번째는 합쳐가지고. 첫 번째는 스타트입니다. 되게 어려운 거 아닌데 뭔가 없어서 못했다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조금의 시간, 조금의 돈이 없었던 거. 요거 AI를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도전하는 겁니다. 저한테는 소설이 도전의 영역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못 쓰는 인스타 글,
이런 건 이제 AI로 하는 것들, 도전의 영역이었어요. 도전해보는 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원래 했던 건데도 잘하는 것도 할 수가 있겠죠. 네, 저도 이제 수업 자료 만들면 저는 파워포인트 다 제가 직접 만들어요. 왜냐면 하나하나 그 위치 자체가 저는 AI가 만들어준 게 너무 싫어요. 제 의도가 담겨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저런 건 해봅니다. 내 파워포인트를 읽고서 네가 혹시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디자인의 일반적인 규칙에서 벗어나거나 보기 안 좋은 게 있으면 지적을 해줘. 좀 더 잘하기 위한 노력 활동이죠. 그러니까 더 잘하기 위한 증폭도 AI를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은 말씀 안 드려도 AI 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저 네 번째입니다. 똑같은 걸 하되 시간과 돈을 적게 써서 하고 싶은 거죠. 이게 마치 주식 투자하듯이 포트폴리오 관리를 이제 머릿속에서 해보시면 좋아요. 지금 보여드렸던 4개의 단어를 앞 글자만 따면 STAR, 별이죠. 오늘 기억하실 거는 별입니다. 별 단어. 여러분이 이제 일상에서 AI 쓰실 때 나는 지금 어느 알파벳을 하고 있는 건가? 또는 우리 아이도 AI 굉장히 많이 쓴다고 해. 아, 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아이가 만약에 그림을 그려요, AI로. 근데 한 줄로 써요. 비 오는 날에 멋진 풍경을 그려줘. 근데 그림이 너무 잘 나와서 상 받았어. 이건 과연 AI가 뭘 한 걸까요? 리커버를 하긴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를 봤더니, 제주도 없고 그림 못 그려. 근데 AI랑 씨름하면서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한 200줄로 설명했어. 그래서 그림이 나와서 상 받았어. 이 아이 트라이한 겁니다. 그 애한테 미래가 있어요. 창작자로서. 하지만 랜덤하게 시간 절감하려고 몇 번 버튼 눌러가지고 걸리버 섬에 나오는, 라퓨타 섬에 나오는 음악 그림처럼 이걸 뽑아낸 아이는 미래가 없죠. 기업에 있는 직장인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의 개념들이 여기 붙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개인이건 조직이건 인지적인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수 있는 커리어는 두 갈래인 것 같아요. 현재 가장 눈앞에 많이 보이는 집단은 회피자입니다. 제가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AI가 못하는 게 뭔지 자꾸 물어보세요, 저한테. AI가 교수님 창작 못하죠? 디자인 못하죠? 상업 디자인. 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그럼 전 딴 거 해야 되겠네요, 도망가. 이거 못하죠? 그것도 할 수 있어. 또 도망가려고 그래, 이렇게. 회피자.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이제 이게 안 통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겁니다. 안 가봤던 길, 원래 없던 포지션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으셔야 돼요, 별처럼. 이거를 좀 직장의 워딩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지난 3년 동안 한국에 있는 많은 조직에서는 구성원들의 R&R, 직무를 AI로 대체하려고 노력했어요. 상담사, 바리스타,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회계사도 지금 상당 부분 대체돼가지고 주니어들 거의 안 뽑아요, 지금. 그때마다 구성원들이 이런 얘기 했죠. 내가 AI 전환에 밀려가지고 내 역할을 뺏기고 있구나. 내가 내려받았던 비전, 미션이 소멸되는 걸 경험해 왔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R&R을 AI로 재설계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렇게 대체되는 분하고 제가 인터뷰해보게 되면 이걸 물어봐요. 혹시 그럼 원래 하고 있었던 직무가 만족도 100%였냐고. 너무 그 일이 좋았냐고. 회사의 비전하고 미션이 미치듯이 사랑스러웠냐고. 하면 아니래요. 비전, 미션 이상하다고 하고 나 R&R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이만큼이야. 근데 그걸 뺏겼다고 싫어해.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싫은 거 뺏긴 거잖아요. 네. 그러면 능동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AI가 엄청난 지능이 붙은 거니까 이제 내 업을 넘어서 삶의 R&R 자체를 한번 재설계해보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 지능을 품고서. 그래서 비전하고 미션을 내가 이끌어보자라는 겁니다. 이거 종교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이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될까? 마지막은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 서문으로 정리해 볼까 합니다.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믿음의 세기이자 의심의 세기였으며 빛의 계절이자 어둠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면서 곧 절망의 겨울이었다. 우리 앞에는 무엇이든 있었지만 한편으로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모두 천국 쪽으로 가고자 했지만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AI는 갈림길에 서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천국과 다른 방향.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줄까 싶지만 저는 인류가 만들었던 인지혁명, 산업혁명을 넘어서는 그 초입에 운이 좋아서 또는 운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어느 일로 갈지 과연 누가 갈라주는 걸까?
대통령 또는 뭐 일론 머스크 또는 우리 회사의 리더 팀장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R&R, 여러분들이 스스로 별이 되셔서 나의 R&R을 스스로 그려낼 수 있을 때 인류가 이제 조직에 갇혀있지 않고 하나의 문화의 틀에 갇혀있지 않고 정말 개별적인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로 멋있어질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다른 방향이 아닌 천국을 향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작가는 흔히 책을 낼 때 어떤 바람을 품고서 책을 냅니다. 책이 뭐 많이 팔리면 좋겠다 이런 건 두 번째 문제고, 세상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 때문에 책을 내는데, 이 책에 담긴 저의 바람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이 자리에 있던 분들 중에 길을 가다 누군가를 우연히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 못할 수도 있겠지만 교수님 그때 최인아 책방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반가워요. 제가 아는 척하면 교수님 책 마지막까지 다 읽었어요. 그래서 제 두뇌가 좀 바뀐 것 같고 제 삶도 좀 더 아름다워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한테 들었을 만한 바람으로 두 번째 진행을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지과학자 김상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